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 영상은 순창고등학교는 일도 관련이 없어요. 순창고등학교와 일도 관련이 없고 공교육과도 일도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에서 욕을 해요. 선생님이 찍어준 인강에서 욕을 해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수업과 관련 있는 영상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내서 죽여버리기 전에 개소리 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술국치까지를 배웠고 일제강점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거는 1910년의 경술국치로부터 1945년에 해방, 광복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45년 광복까지를 다루는 것. 이게 일제강점기의 흐름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흐름. 자, 일제강점기는 세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무단통치기, 민족분열통치기, 여러분들은 또 다른 말로 문화통치라는 말로도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말살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구분하는 과정은 1919년 우리나라는 커다란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되죠. 앞으로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우리나라 역대의 독립운동인 또는 그리고 시민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에 우리나라의 어떤 백성들,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깨닫고 일본이 통치 방식을 변경하게 되고요. 그러나 1929년 그러나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의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더 이상 조선에게 뭐 이렇게 문화 통치니 하는 이런 달콤한 말을 써가면서 꼬실 상황이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래가지고 민족 말살 통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살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술국치 이후의 무단 통치 시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합니다. 얘들아, 헌병은 뭐냐면 MP라고 헌병이 돼 있잖아. MP, 그게 밀리터리 폴리스의 약자. 그래서 헌병, 군대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애들이 통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해 그냥 군인이 통치하는 시대야. 그렇다면 굉장히 가혹하고 심각한 통치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왜? 군인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어떤 운동에 의해서 심각한 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심각한 탄압이 들어가게 되니 당연히 국내의 어떤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을 띠게 돼? 비밀결사의 흐름을 띠게 되는 거죠. 국내 운동은 비밀결사의 흐름을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외로는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왜? 생각을 해봐. 나라를 뺏겼잖아. 나라를 뺏겨서 이제 독립운동은 불법이 돼버렸어. 게다가 일본이 군인들, 헌병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도대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비밀결사의 형태밖에 없으니까 국외로 가서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신민회죠. 신민회. 자, 그래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이게 얘들아 겁나 힘든 거야. 야, 니들 그냥 닦아놓고 생각을 해봐. 예컨대 북한에서 일부가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북한을 뒤집어 엎겠다고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남한 강원도로 내려와가지고, 야, 우리가 저기 무관학교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군인도 기를 건데 강원도 산골에 땅 좀 빌려줘. 오케이 할래 니들?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게? 어? 그거야.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중국 니들하고는 싸울 생각이 아니야. 우린 저 일본 새끼들을 조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중국 땅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학교 세우고 군대 기르는 그 무관 양성소 세우고 이런 거 세우면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길이 어떻겠어? 그치 이거 얼마나 힘든 상황이야. 그래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그냥 국에 나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뭐 돈 있으면 꽝꽝꽝 건설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시영, 이회영 그 독립운동가 형제들이 재산 정리해서 현재 시세 600억 들고 만주 넘어갔어도 이거 다 쓰는데 2년도 안 걸렸다고. 그만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10년도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3.1운동 이후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근본을 만들어 둔 거죠. 그런 근본을. 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통치 형태가 이렇게 되다가 1919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1919년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그 이전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뭐가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19년에 이 1차 세계대전의 뒤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데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천조국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개소리를 하나 하죠. 그게 뭐야?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즉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도 자기네들의 뜻이나 의지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뭐 권리나 뭐 국가의 뭐 존속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소국들을 최대한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진짜 약소국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의 약소국들? 패전국의 식민지, 그 약소국들을 패전국들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이빨털이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윌슨의 대통령의 발언을 딱 보고 어머나 세상에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저런 소리를 해줬으니까 우리도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했지만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입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고 있었고 독일군 군대가 있던 중국의 산동반도 등으로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1차 세계대전에서 자기의 발언권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꿈은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예.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 자체는 패전국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 식민지를 박탈하기 위한 거죠. 이 식민지가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윌슨의 말을 믿고 우리나라 드디어 독립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3.1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3.1운동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10년 동안 총칼로 찍어 누른 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일어나서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통치는 안 되겠구나. 한국민은 맞아서 말을 듣는 민족이 아니라 맞으면 더 개기는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들 말로는 문화통치, 우리가 부르기로는 민족 분열 통치라는 것을 합니다. 다시 말해 친일파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해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집회, 시위, 결사 이런 것들의 언론의 자유들을 원래 1910년부터 19년까지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이후부터 나름대로의 단체 설립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의 독립운동이 굉장히 다양화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으로, 어떤 사람은 뭔가 독립운동 단체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시기입니다. 다양화되는 시기. 그 이유가 뭐야?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자유는 반쪽짜리 자유라는 거지. 취소선을 그을게. 난 반쪽짜리 자유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자유. 왜? 결국 이러면서도 나름대로 우리를 거의 뭐 이렇게 탄압을 안 한 게 아니거든. 그냥 하는 걸 봐준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친일파를 쏟아부어서 독립운동을 변질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변질시키는 노력을. 그렇다면 국외는 어떻게 돼 있냐? 국외는 여기서 두 가지, 3.1운동의 이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나라의 현실은 크게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에너지를 왜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했는가? 다시 말해,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민족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어떠한 정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3.1운동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에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게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물론 이 광복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최대의 힘을 쓰고 업적을 하고 노력을 하신 분은 역시 꾸아저씨죠. 꾸아저씨.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이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서 모였던 어떠한 그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 독립투쟁이 일어납니다. 이 역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45년까지. 자, 그런데 대공황이라는 게 왔습니다. 이 대공황은 1학년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한번 제대로 배웠죠. 이 대공황은 통합사에서 제대로 한번 배웠을 텐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나름대로 최고 공업국의 위치에 오릅니다.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거기서 엄청나게 나오는 천연 자원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마구마구 찍어냈어요. 전쟁만큼 물건을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쟁은 엄청난 소비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전쟁이 안 되니까,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패션 산업계에서 유행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야 소비가 되거든. 얘들아, 생각해봐. 추운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냥 패딩 하나 있으면 돼. 근데 몇 년별로 유행이 바뀌잖아. 뭐 옛날에는 펭귄 가죽들 뒤집어 쓰는 그 롱패딩, 그 몇 년 전엔 야상, 그 몇 년 전에 그냥 짧은 패딩, 뭐 이래가지고 엄청 이 유행이 바뀐단 말이야. 어쨌든 왜 대공황이라는 게 아니냐면, 물건을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물건을 사질 않아. 즉, 물건을 찍어냈는데 그 물건이 팔리질 않아, 얘들아. 그렇다면 뭐가 내려가겠어? 물가가 내려가게 된다고. 근데 그 물가가 내려가는 게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그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게 이제 대공황이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식민지가 있던 승전국들은 대공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왜? 나름대로 블럭 경제라는 걸 형성을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파운드 블럭,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 블럭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대공황의 원인은 만든 물건이 안 팔린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물건을 얻다가 강제로 파냐면 식민지에다 강제로 파는 거야. 그리고 물건 가격이 내려가니까 나름대로 물건의 생산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물건에 들어가는 원자재, 자원 이런 것들을 식민지에서 그냥 강탈해서 싼 값에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대공황을 버텼어. 그런데 식민지가 없는 국가들은 어떻게 해?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군국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식민지가 없어? 옌병. 군인 키워서 뺏어야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개야. 뭐? 첫 번째는 식민지를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 식민지가 없으면 뺏어야지. 전쟁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일본은 식민지가 있긴 있었지. 어디? 조선. 근데 조선 한반도 요 조그마한 땅으로는 자기네들 물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2차 대전을 일으킨 소위 말하는 추축국이라는 동네를 보면요.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인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적었습니다. 왜? 애초에 이들은 국가의 통일이 19세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야. 세계사 배운 친구들 선생님이 중세 유럽 하면서 한번 읊어줬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국가 설립 자체가 늦었어. 그러니까 식민지를 이제 또 나라 통일했으니까 야 내가 식민지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지구본을 이렇게 샥 돌리는데 어이씨 깃발 안 꽂힌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일으킨 게 뭐야? 1차 대전이야. 근데 1차 대전에서 졌어. 분명히 두들겨 맞았어. 이탈리아는 물론 1차 대전 승리했어요. 나중에 이탈리아가 전쟁 시작 직전에 독일의 뒤통수를 퍽 치고 연합군 쪽으로 붙었거든? 근데 이탈리아가 한 게 없어, 1차 대전에. 내내 싸웠는데 한 게 없어. 뭔가 공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1차 대전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먹은 게 없어.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당연히 식민지가 없으니까 군국주의. 독일은 당연히 식민지 없으니까 군국주의. 일본은 식민지 적으니까 군국주의.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된다고. 됐어?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만만한 어디부터 중국부터 때려가지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여기 먹고도 만족이 안 돼서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도 일으켜요. 하다못해 미국하고 전쟁을 하네. 미쳐가지고. 그러다가 미국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존나게 두들겨 맞고 뒤지게 맞고 이제 패배를 합니다. 광복이 1945년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일본의 변화를 이렇게 봤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민족말살 통치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또 이 시기에는 어떤 국내와 국외운동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지금 흐름을 보는 거니까. 자, 얘들아, 대공황이 돼가지고 이제 강제로 우리나라한테 뭔가를 팔아먹어야 돼.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조선인은 조선인, 일본인은 일본인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놈의 민족성을 완전히 죽여야 돼. 왜? 그래야 자기네 물건을 파는 게 정당화가 되거든. 왜냐면 야 지금 우리는 한 몸이고 가족이야. 가족이 힘든데 내 물건 니들이 사줘야지 이런 개념으로 니들의 어떤 조선인이라는 정체성, 자긍심 이런 것들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이 유지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가 언어고 두 번째가 역사야. 국가는 없더라도 언어와 그 민족의 역사가 있다면 이 민족은 나름대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 그 말인즉슨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와 뭐를 조사버려야 된다고? 언어와 역사를 조사버려야 돼. 즉, 이 민족 말살 통치기에는 일본의 통치 정책이 뭐와 뭐에 대한 탄압이 된다고? 그렇지. 언어와 역사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진다고. 즉, 이렇기에 우리나라의 민족운동, 이 시기 민족운동은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뭐에 대해? 언어와 역사를 수호하는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무장투쟁 계속 일어났고 임시정부의 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일제강점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앞으로 우리는 세 군데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정확히 네 군데로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1910년대 통치를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1920년대 국내 운동 중심으로 통치 한번 볼 거고 1930년에서 해방까지의 국내 운동 통치 또 중심으로 한번 볼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무장투쟁을 A3짜리 프린트로 한번 쫙 정리할 겁니다. 자, 그게 선생님의 1학기 목표입니다. 1학기 목표. 1학기에 이거보다는 좀 더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뒤에 아마 현대까지 정치사는 나갈 수 있고 2학기 때 현대 경제사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정은이쌤과 했던 앞에서부터 수능 한국사를 풀 수 있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프린트에서는
요만큼을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프린트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 지우고, 자, 1910년 일제 식민토지 무단 통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제 통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제 통치. 자, 일제 통치는 이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 왜 누구를 통해서 통치했다고 그래서 헌병들을 통해서 통치했잖아. 이때를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현병 경찰 통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조선 총독부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기관이 뭐였어? 통감부였죠. 혹시 해서 물어볼게. 통감부 언제 설치했어? 기억 안 나지? 가서 보고 와. 죽는다. 잘 보고 와. 니들 아무리 못해도 예컨대 그 왜 5가지 조약 애워야 돼. 한일의 정서,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정미7조약, 한일신협약, 그 다음에 경술국치, 한일합방까지 이 5개 조약은 봐야 돼. 그 중에 통감부 설치가 어디 있는지 지금 가서 일시정지 때리고 보고 와. 죽는다 진짜. 공부해, 복습해야 돼. 자, 이 통감부가 1910년 이후에 조선 총독부로 바뀌고 이 조선 총독에게 엄청난 권한을 줍니다. 이 조선 총독이라 함은 첫 번째, 절대로 무관 출신만 임명합니다. 즉 군인 출신만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군인 출신만. 자, 두 번째, 입법권, 법을 만들고, 사법권, 법을 수행하고, 행정권, 행정 업무를 보는, 소위 말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서로 분리하고 있는 이 엄청난 권력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죠. 삼권 분립은 개나 좋습니다. 삼권 분립은 없어요. 삼권 분립 없어. 자, 세 번째.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13도 부, 군, 면으로 이루어지는 지방 행정 체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15에서는 빠졌는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공구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번 봐두고 가도 괜찮습니다. 아직 공구에는. 자, 헌병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권리인지 볼게. 얘들아, 헌병 경찰이라는 게 경찰을 완벽히 대신한 게 아니야. 경찰도 있어. 경찰도 있어. 자, 이 헌병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 첫 번째, 즉결 처분권입니다. 다시 말해 뭘 할 수 있는 거야? 재판 없이 사람을 그냥 처형할 수 있어요. 아예 처벌할 수 있어요. 처형까지는 아니고 처벌. 그런데 그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조선 태형. 다시 말해 몽둥이로 패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지들도 쪽팔린 건 알았는지 비밀 형법이었고 뭐 글자로 남은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오직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본 애들은 안 때렸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태형이라는 개념은 영조가 선생님이 가르칠 때 영조가 이제 나름대로 그 형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약화시켰거든. 왜 옛날에는 원래 곤장이라는 게 등어리 때리는 거였다. 등 때리면 그냥 사람 뽀개져서 죽어요. 근데 이제 엉덩이나 허벅지 같이 살 많은 곳 때리는 걸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태형은 가보개혁에서 없어졌어. 가보개혁 때 삭제된 거야. 이걸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관리와 교원들이 칼을 차고 있었대. 칼은 뭐 패용이라는 뭐 말을 쓰는데 어쨌든 칼을 차고 있었다. 그리고 제복도 입고 있었어. 나는 이때가 좋을까? 나 그럼 막 사시미 차고 수업해도 되는 거야? 아 근데 제복 입으라고? 아 싫다. 싫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경제를 보겠습니다. 경제. 자, 무단 통치 시기의 경제는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로부터 어떻게 세금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을 어떻게 때려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자, 세금 확보하는 방법은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자, 토지조사 사업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기한 내에 그 일본이 정한 기한 내에서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라는 겁니다. 뭐를 토지를 자기 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와서 신고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된 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작년까지 살짝 잘못 가르쳤고 대부분의 한국사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 왜냐면 선생님이 작년 영상만 해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어갔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던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대부분 일본의 어떤 그런 것에 신고를 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많은 땅을 뺏겼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요새 나오는 뭐 공무원 한국사 이런 데서는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근데 이제 교과서가 오히려 서술이 조금 잘못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거의 90% 이상의 농민들이 다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농민들은 땅을 뺏기면 그건 끝이잖아. 90% 이상의 농민들이 거의 대부분 신고를 했고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일본에 대한 어떤 미움, 감정 이런 걸 좀 빼고 보면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나라 땅을 뺏어가지고 걔네들이 폭동 일으키는 것보다 그냥 걔네들한테 세금 받는 게 더 나아요. 그렇잖아. 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이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많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제대로 자기 땅을 신고를 하고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소작권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부정당한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유권 말고 도장권이라든지 도지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다시 이거 적지 마 얘들아. 안 적을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로 설명하고 필기 안 하는 거야. 도장권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걷는 거고 도지권이라는 거는 소작에 대한 불입권이야. 불입권 세계에서 배웠던 친구들 선생님한테 배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소작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다가 대추나무를 심든 감나무를 심든 벼를 심든 쌀을 심든 뭐 네 집 할아버지를 심든 그거는 내 자유야. 이해돼? 그리고 이게 토지에 제1주인 있고 2주인 있고 3주인 있어가지고 원래 토지 소유자는 백경배야. 근데 토지 소유 관리가 힘드니까 백경배가 뭐 초복이한테 토지 관리를 맡겼어. 근데 초복이는 나한테 세금만 내. 내가 초복이한테 야 땅 100평 줄 테니까 그 100평에서 나한테 1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네가 뭐 알아서 해라 라고 했으면 초복이는 세금을 15만 원을 걷든 20만 원 걷든 30만 원 걷든 근데 자기 자유인 거야. 소장료를. 그리고 나한테 10만 원만 주면 그 땅에서 뭐를 하든지. 그러니까 2차 관리자, 3차 관리자의 존재가 우리나라엔 존재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 나름대로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던 그러한 권리들이 부정된 거라고. 도장권이나 도지권 같은 것들이. 즉 정리하면 이 토지조사 사업의 문제는 소유권을 제외한 중간 권리들이 부정당한 거라고 보면 돼요. 소유권을 제외한 중간 권리들이 부정당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만 보자면 일몰일권 체제가 성립이 됐습니다. 사실 말해서 그 중간 관리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땅에 주인이 여러 개 있다는 건데, 즉 땅 하나에 권리 하나, 이 일물일권 제도가 정립된 거는 굉장히 좋아. 그런데 부정적인 거는 나름대로 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많은 토지, 관청, 왕실 이런 것들이 들고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토지와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그 지역 시족 종친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라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수많은 국유지들과 어떻게 그 단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소유하고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뺏겨 나갔다는 거지. 누구의 소유로? 동척의 소유로. 이해돼? 그래서 몰수된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싼 값에 불화해 주게 됩니다. 몰수된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불화해 줘요. 그래서 일본인 지주가 생기게 되죠. 일본인 지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됐나요? 사실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한국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안 다루고 있어요. 어쨌든 근대적인 토지 소유 대장이었던 뭐 광무개혁 때 직위 이후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한 토지는 한 사람이 소유한다는 그 일물일권이 정착하게 된 것은 정확히 토지조사 사업의 업적이고 긍정적인 면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사학자가도 이건 부정할 수 없지만, 다만 그런 과정에서 왕실이 가지고 있고 종친들이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뭐 그런 향교, 서원 이런 데서 가지고 있던 토지들이 싹 몰수당하고, 그 몰수당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계가 위협이 되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신분제도였던 양반들이 부서지고 몰락하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했죠. 굉장히 큰 일조를 했고, 또 그 많은 땅들이 동척의 소유가 된 뒤에 일본인들에 부여되면서 일본인들이 싼값에 그 토지를 사게 되고, 거기에서 지주가 등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뜯겼다, 소작을 하면서 많이 뜯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민족 자본 압박은 조금 이렇게 보면 돼요. 이미 우리나라 민족 자본을 털기 위해서 그 1910년 경술국치 이전에 어떤 활동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야? 민족 자본을 반토막 내던, 그렇지,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잖아. 이미 1차로 민족 자본을 한번 털었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죠. 2차로는 회사령이 있는 겁니다. 자, 민족 자본 압박은 회사령입니다. 회사령은 두 종류의 회사령이 있어서 1910년대 회사령은 허가제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를 만들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누구? 당연히 조선총독부일 거 아니야.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들고 있는데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있어야 회사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사장 이름이 김초복, 뭐야 이 새끼 조선인이잖아, 꺼져, 서류 찍찍찍찍찍 하고 버린다고. 사장 이름이 도끼로 임할까? 이 사람 일본인이네? 오케이, 도장꽝, 이거라고. 됐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커갈 수 있는, 그래서 일제 하에서도 뭔가 기업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이 증식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를 대하는 일본의 통치였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볼 텐데, 아니야 얘들아,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9개를 하나로 볼게. 지금 왜냐면 독립운동 9개까지 해야
깔끔하게 시간이 분리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고생했어요.